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여고 시절 사연자분을 질투하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있었던 일을 적어주신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살 초등학생 아이 둘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작년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서 저에게 못되게 말하고 잘난 척하던 친구를 만났던 일을 얘기하고 싶어서요. 여고 시절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리워하는 것처럼 저도 그때가 그립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아이들 중에서 키도 작고 이목구비도 불분명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순정 만화를 너무 많이 봤는지 자기를 순정 만화의 주인공으로 홀로 키워가고 있는 친구였지요. 고등학교 때 반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 때 남자친구 있는 친구들이 자기 남친 자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친구가 삐삐를 하루에 몇 번 친다. 삐삐 음성에 어떤 로맨틱한 멘트를 남겼다. 남친과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이런 종류의 얘기였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보통 그런 멜로 영화 같은 얘기를 들으면 깍 하고 소리를 지르며 부럽다고 해주고 남친과 잘해보라고 응원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대로 남친과 헤어진 친구는 남친과의 이별 스토리를 들려주고 우리 친구들은 또 그 이야기에 함께 슬퍼해주기도 하고 못된 남친을 함께 욕해주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자기를 순정 만화의 주인공으로 믿고 있는 듯 했다는 그 순정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의 남친 이야기에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그 순정이 친구는 어떤 친구가 남친이 전화로 어떤 달달한 멘트를 했다고 자랑하면 느끼하기만 하고 별로라고 하고 또 어떤 친구가 남친이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삐삐 음성을 남긴다고 자랑하면 자기는 그렇게 집착 있는 남자는 안 만나겠다고 하고 남친과 데이트를 할 때 어디를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하면 남친이랑 그런 곳을 왜 가냐는 식으로 비꼬았었어요. 한 번은 근처 남고에서 잘생기기로 유명한 남학생과 우리 반 친구가 사귄다고 자랑을 한 적이 있는데 순정이 친구는 너희들이 잘생긴 남자를 못 봐서 그런 거라며 그 남자애는 하나도 잘생기지 않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반에 예쁘고 키도 큰데 성격도 털털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저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농담이고요. 그 친구는 저를 많이도 질투를 그 친구는 저를 많이도 질투를 했었죠. 제 얼굴은 예쁜 편도 아니다. 저는 키만 크고 예쁘지도 않은데 삐쩍 말라서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었어요. 남자들은 자기처럼 아담하고 어깨가 좁아서 남자 품에 폭 안길 수 있는 외모를 좋아한다고 그랬었는데요. 그 친구는 볼이 통통하다 못해 터질 것 같고 어깨 넓이랑 얼굴 넓이가 비슷한데 어떤 남자가 그런 외모를 좋아하냐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자주 말하기를 자기는 코만 높이면 완벽한 미인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냥 딱 한, 그냥 딱 한 군데 얼굴만 고치면 나쁘지 않은 정도였어요. 그냥 딱 한 군데 얼굴만 고치면 나쁘지 않은 정도였어요. 그렇게 재밌기도 하고 그 순정이 친구 때문에 짜증도 좀 나고 하던 고1이 지나고 저는 평범하게 성장하고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그랬습니다. 그때 친했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가끔 만나고 통화하고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작년에 어떤 밴드에 가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밴드에 가보니 저희 고1 때 같은 반 친구들이 모여있는 밴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고1 때인데 제가 그때를 추억하며 사는 것처럼 그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도 그때가 가장 재미있었다는 글이 많더라고요. 밴드의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어서 8명 정도 되는 친구들을 하나하나 전화해서 인연전연 하면서 서로의 근황도 얘기하고 그때의 추억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고1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 친구들과 얘기를 해서 한번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날이 다가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밴드에 순정이 친구가 가입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이라 그냥 반가웠어요. 고1 시절 나를 좀 짜증나게 했지만 내 추억의 일부를 차지하는 사람이니 그저 반가운 마음만 들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밥을 먹으면서 아줌마들의 신들린 듯한 수다가 시작되었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고등 시절에는 주로 남자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젠 아줌마들이라고 아이 교육 얘기, 시댁 얘기, 남편 얘기 이런 것들이 그날 얘기의 전부였어요. 밥을 먹고 맥주를 한잔 하러 갔는데요. 그 순정이 친구는 좀 늦게 왔더라고요. 와서 보니 정말 딴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얼굴을 많이 고쳐서 어린 시절의 그 얼굴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요. 그 친구는 오자마자부터 자기 외모 자랑을 시작하더라고요. 대학 때 코만 좀 높였는데 이렇게 예뻐져서 시집도 잘 가고 남편 사랑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자랑도 하고요. 친구들이 그 순정이의 자랑도 잘 받아주었어요. 저도 이제 고1 때보다는 도량이 넓어졌는지 그 친구의 잘난 척에 그렇게 예민한 반응이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맥주를 마시며 화기애애하게 자리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순정이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우리가 같은 반이었을 때 자기 때문에 화난 적 많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많았죠.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다고 하나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시절에 제가 많이 부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외모도 괜찮은데 성격도 털털해서 여자아이들도 좋아하고 남자들도 좋아해서 질투가 났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로인데 잘난 척은 하고 싶었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 저를 시기해서 했던 못된 말들을 떠올리면 참 민망하다고도 했습니다. 나는 잊고 살고 있었는데 별것도 아닌 걸로 이 친구는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라도 이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요. 사실 친구들 모이는 자리에 나갈 때 이 순정이 친구가 저를 지금도 질투해서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며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인연아, 넌 얼굴 고쳐서 예뻐지더니 마음도 예뻐졌니? 안 어울리게 왜 그래? 라고요. 그랬더니 순정이 친구가 넌 친구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장난을 쳐야겠니? 이 나쁜 년아? 이렇게 말하더니 저에게 어린 시절에 더 질투가 났던 것은 지금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일을 가볍고 쿨하게 넘겨서 주위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저의 재주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위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니요. 예쁘다는 말보다 착하다는 말보다 정말 기분이 최고로 좋아지는 찬사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일하며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저의 매력을 알려주는 친구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고 시절 제가 별로 안 좋아하던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니 반전이 있어서 그런지 더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어서 고맙고 나도 속으로 너 미워했던 거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자주 연락하자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야, 너 어제 나한테 얘기했던 거 말고 또 나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질투했었는지 얘기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내가 어제 니년한테 괜한 얘기를 했나 보다. 바빠. 끊어, 이년아.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내 매력을 얘기하고 끊으라고, 이년아.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 키가 큰 거 질투했다. 됐지? 이러길래 그 정도면 됐어. 내일 또 무슨 질투했는지 물어볼 거야. 수고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친구와 매일 전화해요. 전화해서 고딩 시절처럼 얘기하고 수다 떨면 기분도 좋아지고요.
가끔은 서로 고민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친구가 지방에 멀리 살아서 자주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 매일 통화하면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어요. 이 친구와 매일 비슷한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하니 그 시간에 제 전화기가 울리면 남편이 "네 애인 전화 왔나 보다" 라고 언젠가부터 얘기하더라고요. 고등 시절에 서로 별로 안 좋아했던 친구가 제가 살면서 들은 칭찬 중에 최고의 찬사를 해주고 이제는 매일 전화하는 친구가 된 것이 참 신기하죠. 저도 참 신기하네요. 제 자랑 같은 얘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속에 제가 저 예쁘다고 해서 기분 나쁘신 분들 있으시면 사과드릴게요. 근데 어떡해요? 제가 예쁘긴 한걸요. 감사합니다. 쿨하시고 유머도 있으신 여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친구와의 우정 정말 부럽네요. 사연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손흥민 선수를 자기네 나라 선수와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며 자부심을 부리던 외국인 친구가 참교육을 받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찜찜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내는 내 잘못은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친했던 친구 한 명이 무리해서 이탈을 하게 되니 아쉬워서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축구 때문이었는데요.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중국인이고요. 제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학 시절 아내를 만나 연인으로 만나다가 제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취업을 해서 한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취업을 했습니다. 아내도 저를 따라와서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중국에 있을 때에도 한국말을 잘 하는 편이었지만 작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모 대학 어학당을 다녔습니다. 어학당을 다니며 친해진 외국인 친구들과 저도 함께 술자리를 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유럽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미국인도 있었고, 아시아인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줄 알았고, 영어는 기본으로 할 줄 알아서 저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도 느낀 것이지만 외국인 친구들 중에서는 한국인들보다 더 순박한 친구들도 많아서 외국인 친구들과 술 한잔 하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나중에는 아내 없이도 아내의 어학당 친구들과 만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친구들이 함께 어울렸었는데 몇몇은 잘 안 만나게 되고 프랑스인, 미국인, 베트남인, 말레이시아인, 일본인 이렇게 5명의 친구와 자주 어울렸습니다. 저희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 친구들이 저에게 한국어를 가끔 물어보면 제가 알려주고 했는데요. 이 친구들은 저보다 몇 살 어린 친구들이에요. 언제 한 번은 어디서 배웠는지 저에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형이라고 부르더군요. 내가 왜 니들 형이냐고 그냥 하던 대로 이름 부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스타일을 자기들도 따라야 한다면서 계속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보다 몇 살 어리긴 하지만 그냥 친구라 생각하고 지냈는데 저에게 형이라고 부를 때부터 이상하게 동생들 같아서 귀엽더군요. 이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젊은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런지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운동 얘기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로 축구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프랑스와 베트남은 축구에 죽고 사는 나라이니 그 나라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인 친구와 말레이시아 친구도 의외로 축구에 관심이 많더군요. 미국인 친구는 자기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축구 많이 해봤다고 꽤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인 친구와 베트남인 친구, 일본인 친구는 미국인 친구에게 미국에서는 축구도 3점슛 라인이 있지 않냐며 농담을 하고 말레이시아인 친구에게는 축구장에 네트가 있지 않냐는 농담을 해서 친구들 모두 한참을 웃었던 적이 있었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축구를 좋아해서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일요일에 하는 조기 축구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에게 자신 있으면 내가 나가는 조기축구회에 나와보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다들 센터포워드라고 하던 친구들이 진짜로 제가 나가는 조기축구회에 나왔습니다. 뭐 저에게는 좀 못 미치는 실력이었지만 그 친구들도 열심히 뛰긴 뛰더군요. 그 친구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운동 끝나고 맥주도 한잔하면서 일요일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 끝나고 맥주를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베트남인 친구에게 박항서 감독의 연봉 삭감에 대해 베트남 언론들이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거 너무한 것 같다고 말을 하고요. 졸지에 베트남인 친구는 베트남 기레기가 되어서 공격을 받았네요. 베트남 친구는 그건 베트남 일부 기레기들이 그러는 것이고 실제로는 베트남 국민 대다수가 박항서 감독을 거의 추앙에 가까울 정도로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몇 년 전 베트남이 언더 23 준우승할 때를 얘기를 했습니다. 베트남 북부에는 눈이 오기도 하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실제로 눈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하필 그 결승전에서 눈이 왔고 그런 환경에서 베트남 국대가 결승전을 치르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결승전에서 져서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베트남 축구가 그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정말 행복했었다고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자기 마음속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 마음속에 영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는 흐뭇했습니다. 친구들이 각자 유럽리그 선수들을 얘기하고 평가하고 무슨 자기들이 빅클럽 감독인 것처럼 유럽 클럽팀들의 전술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말도 전문 용어가 섞이면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데 영어로 축구 전문 용어들이 섞인 문장을 친구들이 말하니 알아듣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세하게는 몰라서 그냥 들어두기나 하자는 생각으로 듣고 있었는데 프랑스인 친구가 자기네 나라 축구 선수와 우리나라 축구 선수를 비교하더군요. 비교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칭찬으로 들릴 만한 그런 비교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친구는 박지성이 유럽에서 뛸 때 저평가된 것에 대해 자기가 거의 광분에 가깝게 흥분을 하며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박지성 같은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럽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일본인 친구가 한 말이 다테마에든 혼내든 기분은 좋잖아요. 서로의 나라의 축구 실력을 칭찬해주는 화기애애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트남 친구가 자기네 나라 축구 선수들도 많이 저평가되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도 박항서가 베트남 감독이 된 후에 베트남 국대 경기를 우리나라에서도 중계를 해줘서 몇 번 봐서 잘 안다고 하며 베트남 축구 선수들을 몇 명 예를 들면서 정말 잘한다고 아는 척을 좀 해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약간 화를 내면서 박지성이나 손흥민 같은 사람을 자기네 나라 선수와 비교해 가면서 자기네 나라 선수가 훨씬 낫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분위기 깨기 싫어서 그 베트남 선수들도 개인기가 좋고 체구가 작아서 그런지 순간 스피드가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한 말 중에서 체구가 작다는 말이 기분이 상했나 봐요. 손흥민보다 꽁펑이 훨씬 스피드가 좋고 축구 자체를 잘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로 평가받고 있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평범한 한국인 선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트남 친구가 하는 말이 축구는 피지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스피드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또 하는 말이 자기네 나라 선수들이 저평가가 되어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유럽 빅클럽에서 월드 클래스로 뛰고 있을 선수가 많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 친구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하며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일본인 친구가 베트남 친구를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일본인 친구가 말하기를 축구 자체가 몸싸움이 중요한 경기인데 피지컬이 좋은 것은 당연히 유리한 거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의 키에 손흥민처럼 볼터치 좋고 순간 스피드 좋은 선수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에서 평가받을 선수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평가받아야 맞는 선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본인 친구는 베트남 친구에게
왜 너는 한국에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일본인 친구가 갑자기 저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니 제가 괜히 머쓱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화 주제를 다른 것으로 돌렸습니다. 베트남 친구는 기분이 상했는지 그 이후에도 표정이 굳어 있더군요. 이후에 좀 더 있다가 찜찜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그 베트남 친구가 연락도 안 되고 축구도 나오지 않고 있네요. 제가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분 풀고 함께 운동하고 재밌게 놀자고 문자는 몇 번 보냈습니다. 아직 답장은 없네요. 아쉽지만 이제는 제가 그 베트남 친구에게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아쉬우면 그 베트남 친구가 연락을 하겠죠. 이제는 신경 쓰지 않고 남은 친구들과 재밌게 운동하며 지내야겠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큰형처럼 덕을 베푸셨네요. 사연자분이 우리나라의 숨은 앰버서더가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수고해 주세요. 이번 사연은 어렸을 적 친구들의 모임 자리에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던 선배에게 쓰니님이 사이다를 날리고 정리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아이 둘 키우는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여기에 글을 읽어보니 오랜 친구들과 의절을 하게 된 스토리들이 몇 개 보이길래 잘 읽어보고 저도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독고다이인데 뭐 그리 스트레스를 받으며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 하냐는 댓글들을 보고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그런 글들과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어 얼마 전에 저를 은근히 무시하던 고등학교 선배에게 될 대로 되란 식으로 그동안 하고 팠던 얘기를 시원하게 전부 해버렸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자랐습니다. 평범하게 초중고를 나오고 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에 다니며 와이프와 맞벌이를 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지금은 아쉽게도 없어졌지만 미즈넷에서 본 글들을 토대로 와이프와 육아와 가사도 서로 더 많이 하려고 경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와이프와 제가 가사 일에 대한 분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독서실을 다니며 공부를 했었습니다. 독서실을 다녀본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독서실에는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독서실에는 중고생들 중에서 공부만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독서실 휴게실에서 밤늦게까지 라면 먹고 커피 마시며 수다 떨다가 집에 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에 가방을 가져다 놓고 나가서 놀다가 밤늦게 가방을 들고 귀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제 경험상 지금 중고생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거 비추입니다. 처음에는 독서실을 다니며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독서실에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 독서실에 낯익은 얼굴들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과 인사도 하게 되며 친구도 되고 선후배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친구들, 선후배들과 가끔은 그 시절에서는 금기였던 당구장도 가고 몰래 술도 마시고 놀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몇몇 동갑내기 친구들과 한 살 많은 선배들과 많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고등 시절에는 여러 가지 관심사 중에서 이성에 관한 관심사가 크잖아요. 저는 신발장에 여학생들로부터 편지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여자들에게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친했던 1년 선배들은 그런 저를 많이 부러워했었습니다. 저는 여자들의 관심과 남자들의 부러움에 내심 뿌듯해하며 살았는데요. 독서실에서 1년 선배들 중에서는 야동쟁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비디오 테이프였죠. 야동 테이프를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10개가 넘는 야동 테이프를 보유하고 있는 형들이었죠. 저도 그 형들에게 몇 번 비디오를 빌려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몇 번 봤는데 그 형들처럼 보유를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야동쟁이 선배 2명 중에 한 명은 저랑 많이 친했었습니다. 그 선배와는 대학 때까지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했었습니다.
저는 항상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선배는 여자친구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사귀어 보지를 못해서 제가 가끔 여자친구에게 친구를 한 명 데리고 나오라고 해서 넷이서 만나 그 선배와 연결이 되었으면 했었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선배가 자기를 위해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배려했던 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저를 그냥 질투만 하고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선배가 대학 졸업반 2학기 때 취업이 되었다고 하더니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는 여자친구를 저에게 자랑하고 싶었는지 저와 함께 만나자고 해서 만났고요. 그 선배와 선배의 여자친구는 둘 다 모태솔로로 서로 처음 사귀는 이성이었다고 했는데 그 여자친구는 생각보다 미모도 있고 성격도 좋은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그 선배가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헤어지려고 하는지 다 듣고 제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그 선배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여자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잘 되었다고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나중에 결혼을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선배는 독서실에서 친했던 제 친구들과 1년 선배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 직장 자랑을 하고 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여자나 사귀고 취업도 불투명한 인간이라고 은근히 무시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어릴 때라서 저를 질투해서 그 선배가 그랬었던 것이라는 거를 몰랐었죠. 어쨌든 그 독서실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1년 선배들과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한 후에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대학 시절에는 근근히 연락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서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들과 1년 선배들과는 우리가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1년에 한두 번이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다가 30대 후반쯤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을 동반해서 모임을 해왔습니다.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 저를 질투하며 저를 깎아내리고 싶어 하던 야동쟁이 선배는 IT 회사를 다니다가 특채로 사이버 수사대에 들어가 경찰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누나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매형이 물려받은 집을 그 선배네 가족에게 살라고 해서 강남에 산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저도 그렇구나. 형이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는데 남매가 다 잘 되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았을 텐데 그 선배는 은근히 저와 제 친구들을 깔보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독서실 친구들 모임에 같이 나가던 친구가 저에게 기분 안 나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 얘기를 하다가 그 선배가 저와 제 친구들을 무시하듯이 얘기하고 자기는 잘난 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저는 그 모임에 나가면 어렸을 때의 추억을 얘기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마냥 좋았었는데 그 선배는 그 시절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나 보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모임을 이어왔는데 그 선배의 행동을 계속 보니 자기가 어렸을 때 여자랑 사귀지도 못하고 야동이나 수집하던 아이였다는 것에 대한 자격지심이 마음속에 심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저와 다른 친구들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하는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선배의 와이프는 편모 밑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그 선배가 연애를 할 때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었는데 얼마 전 모임에서 그 선배는 자기 아내의 집안이 무슨 재벌집 집안과 연관이 있는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철밥통 직장에 재벌집 딸과 결혼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뭘 어쩌라는 건가 했어요. 그러고는 저에게는 어렸을 때 그렇게 여자들만 만나고 날라리처럼 살더니 지금은 그저 그런 직장 다니면서 사는 것을 보면 자기가 여자도 안 만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것이 참 잘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인간이 미쳤나 했어요. 자기가 여자를 안 만났다니요. 못 만난 거죠. 내가 자기한테 뭘 어쨌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런 비슷한 말들을 그 선배가 모임 자리에서 자주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당황을 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모임 자리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제 와이프가 저에게 왜 그런 기분 나쁜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 선배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많이 질투했었나 보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선배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질투인지를 그때까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자리에 있던 제 친구도 전화를 해서 저에게 왜 그런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냐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또 저에게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만 말고 저도 할 얘기는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자기가 나서서 얘기를 할까 했는데 참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화도 안 나냐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나만 무시당한 거면 그냥 안 보고 살자 하면서 그 모임에 안 나가면 될 텐데 제 와이프도 그 선배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졌으니 우리 가족들도 무시를 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고등 시절 그 선배는 저보다 1년 선배여서 제가 형이라고는 불렀지만 대학 때까지도 제가 재밌는 자리에 있으면 그 선배를 꼭 불러주고 했었는데 나의 그런 진심은 모르고 그 선배가 내가 그렇게 재밌게 살고 있던 것이 질투가 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그 모임에 이제 그만 나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나가자고 했어요. 이번 모임 자리가 되었든 다음 모임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선배에게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날 모임 자리에서 그 선배는 제가 예전에 그 여자를 많이 만났었다고 와이프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이프에게 저를 잘 관리해야 할 거라며 농담을 했습니다. 농담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선배 와이프에게 선배는 여자를 만날 줄 모르는 사람이니 바람날 걱정은 안 하고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배들과 친구들 와이프들이 다 있는 데서 얘기했습니다. 이 선배는 여자를 만날 줄도 모르고 사회성이 부족해서 여자뿐 아니라 남자들과도 어울릴 줄을 몰라서 내가 어렸을 때 불러줘야지나 집 밖에 나오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랬더니 그 선배 와이프가 지금도 그러고 살며 집안에만 있어서 지겨워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형은 그래도 남자라고 여자에 관심은 많았나 봐. 여자는 사귈 사회성도 외모도 안 됐었지만 꼴의 남자라고 야한 생각은 많이 하고 살았는지 고딩 때 야동 테이프 보유량에 있어서는 1인자였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그 선배한테 야동 테이프 빌려봤던 추억을 한마디씩 신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추억을 얘기한 건데 그 선배는 사색이 되고 그 선배의 와이프는 진짜냐고 정색을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진짜죠, 형수님. 이 형이 지금 사이버 수사대에 있잖아요? 이게 정말 반전인 겁니다. 이 야동쟁이 형이 지금도 폰으로 뭘 보고 있을지 몰라요. 이 형은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수사대에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죠. 이렇게요. 아저씨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냥 웃으며 넘겨도 될 일을 가지고 그 선배는 사색이 되더라고요.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농담인 척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형, 좋은 야동 있으면 공유 좀 해봐. 그리고 잘난 척 좀 그만하고. 지금이야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지. 예전에 형이 가지고 있는 직업 누가 하려구나 했었어? 그냥 형은 형 직업으로 먹고 살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직업으로 먹고 살고 그러는 거야. 근데 뭘 그렇게 매번 모임 때마다 잘난 척이야? 그렇게 형이 눈치 없게 행동하니까 우리 말고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대학 때도 나 말고는 형 보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잖아.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든 선후배든 한 명 정도는 있는 게 좋지 않겠어? 근데 형은 그렇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한 사회성으로 형 주변에 머물지 못하게 쳐내버리잖아. 이제 중년인데 정상인 되어야지.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배는 정말 기분이 나쁜 표정이더라고요. 기분이 나쁘거나 말거나 할 말은 다 했으니 저는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선배의 와이프가 농담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기범이 오빠 말 잘 새겨들어. 기범이 오빠가 우리 사귈 때도 얼마나 도와줬어. 기범이 오빠 아니었으면 우리 결혼도 못할 뻔했잖아.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선배의 소갈딱지로는 앞으로 이 모임에 계속 나올지는 미지수네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도 나온다면 다 잊고 쬐금씩만 놀리면서 예전처럼 대해주려고요. 삐져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얼마 전까지 그 선배의 재수없는 말이 생각나서 가끔 기분 안 좋은 날에는 잠도 안 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와이프도 저에게 그날 시원하게 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평범한 아저씨의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대놓고 사이다 발언을 하셨다는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사이다 발언하는 법 가르쳐주는 학원이라도 다녀야 할까요? 이번 사연은 자기는 딩크족이라 행복하고 쓰니님은 아이가 있어서 안 됐다고 말하던 친구에게 쓰니님이 날카로운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서울 안악입니다. 아이는 딸, 아들 이렇게 낳은 200점짜리 엄마예요. 대학 졸업하고 아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랑이 제가 일을 그만두기를 원했고 시부모님이 생활비가 모자르면 지원해 줄 테니 일 그만두고 아이들 잘 키우라고 하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야 좋죠, 뭐. 신랑 외벌이로 살고 있는데 아이들 학교 간 사이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요. 결혼하고 나니 친구들 중에서 같은 시기에 결혼을 하고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고 한 친구들은 자주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니 아이 친구 엄마들이 제 친구가 되고요. 그것도 큰아이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 엄마들이 지금은 제 친한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결혼 7년차 딩크예요. 저도 미혼일 때는 한번 생각해 봤던 건데요. 결혼 전에 제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요리교실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50대 딩크족 언니와 친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부부가 참 여유로워 보이고 두 분이 알콩달콩 지내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었어요. 그때가 20대였었는데 한참 멋부릴 나이에 일찍 결혼한 친구 집에 놀러 가보면 머리는 산발을 하고 육아에 지쳐있는 모습이 안 돼 보이고 그랬어요. 그때 신랑과 결혼은 하고 싶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하니 딩크족으로 사는 것에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더군요. 현재 딩크로 살고 있다는 그 친구는 예전부터 딩크로 살겠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딩크로 산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아이가 싫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딩크에 대해 좋은 점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처음 알게 되었던 대학 시절부터 멋부리는 것에 열을 올리던 친구라 딩크 선언도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였죠. 허세도 좀 심한 친구였어요. 자기가 어릴 적에 어떤 메이커를 입었고 집에 차가 뭐였고 아빠가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명품을 좋아한대요. IMF 때 집이 어려워져서 대학 때는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명품을 사는 친구였어요. 저도 한때 그 친구의 영향으로 명품 좀 밝혔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 친구가 얘기하다가 어떤 남자가 명품 시계를 차고 있어서 너무 멋있어 보여서 자기가 대시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린 나이였지만 황당하더라고요. 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뭐 제가 거기에다가 대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노릇이라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 친구에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명품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친구는 성형도 많이 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쌍꺼풀이 자연산이라고 그리도 강조를 했는데 소시적에 얼굴에 칼 좀 댄 친구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죠. 그 친구는 키도 크고 마른 체형인데 남자들이 자기를 너무 죽은 데서 괴롭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냥 길을 지나가는데 외제차를 탄 남자가 자기에게 차에 타라고 했다던가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대시를 하길래 알고 보니 어느 병원장 아들이었다던가 이런 말들을 자주 했었는데요. 평소에 허세가 좀 있는 친구라 그냥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친구와 잠시 멀어졌던 때도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에 우리들과 가끔 술자리를 갔던 남자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좀 잘 사는 집 아들이었어요.
허세도 심하고 잘난 척도 심하고 여자 만나느라 항상 바쁘다고 하고 그런 남자였는데 저는 그 남자가 잘난 척만 하고 띨빵한 말투로 말해서 싫어했거든요. 그 남자가 자꾸 저한테 추근대고 이런 남자는 여자 몸만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연락도 잘 안 받고 그랬어요. 근데 친구가 이 남자가 마음에 있었나 봐요. 친구가 그 남자에게 대시를 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그 남자가 저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분 나빴는지 저를 한동안 멀리하려 했어요. 친구가 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때 이후로 친구는 저에게 남자에게 자기가 인기 엄청 많다는 허세를 더 심하게 부리더라고요. 제가 그냥 평범한 스타일인 것에 대해 별로라고 말하고 자기는 엄청 화려한 척하고 그랬죠. 우리 신랑이랑 처음 봤을 때도 신랑에게 허세나 부리고는 저에게 나중에 뭐 그런 시골 남자 같은 사람이랑 사귀냐고 했어요. 내가 사귀는 거지 지가 뭔 상관이래 하고 말았는데 기분은 좀 나빴습니다. 친구와 저는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어요. 친구 신랑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저희 시댁은 좀 사는 편인데요. 시부모님이 무슨 재벌도 아니고 저는 그 신랑의 배경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결혼했는데 친구가 표현은 못해도 그 점을 많이 배아파했을 거예요. 신랑네가 좀 산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신랑 앞에서 친구의 허세가 좀 죽은 것을 보고 알았죠. 이 친구처럼 있는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있는 집은 뭐 하루에 4끼 먹나요? 그 친구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해서 자주 연락하게 되고 결혼 생활에 대해 수다도 떨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임신을 하게 되었더니 저에게 뭘 벌써 애를 갖냐고 지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축하한다는 말을 기대했던 내가 잘못이었을까요? 지금 자기는 신랑과 여행 계획 세우기 바쁘고 놀러 다니느라 바빠서 너무 좋은데 너는 이런 행복 끝났다며 제 인생이 무슨 암울기에 접어든 마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임신한 게 너무 신기하고 좋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 시부모님 모두 신나시고 신랑도 싱글벙글하고 나도 너무 좋고 그랬는데요. 제가 출산 얼마 앞두고 퇴사를 하니까 친구는 또 그것 갖고도 난리를 치더라고요. 커리어 끊기면 나중에 공장이나 나가야 한다고요. 저한테 악담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친구에게 허세 좀 부렸어요. 난 시댁이 든든해서 다시 일하게 될 일 없을 것 같다고요. 내가 다시 일한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월급 줄 테니 집에 있으라 할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표정이 많이 일그러지더군요. 얼마 안 되어서 친구는 딩크를 선언했어요. 결혼 전에도 종종 딩크에 대해 말을 하곤 했었는데 확실하게 선포를 하더군요. 저는 그때 한참 아이가 어려 육아가 힘들 때라서 친구의 딩크 선언에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친구는 저에게 아이 키우느라 퍼지고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딩크가 되겠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게 왜 또 저에게 그렇게 말할 일인가요?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황당했네요. 친구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자기 신랑과 맛집에서 해외여행 가서 국내 명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SNS에 엄청 올리더군요. 가끔 저도 댓글도 달아주고 그랬는데요. 제가 쓴 댓글에 애 키우느라 힘들겠다며 자기만 이렇게 행복해서 친구인 저에게 미안하다는 식으로 댓글을 달더라고요. 딩크는 딩크 나름의 좋은 점이 있고, 아이 낳고 키우며 일상을 즐기며 사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친구가 자꾸 나는 행복하고 너는 불행하지? 그래서 질투나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기분이 별로였네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친구의 SNS에 신랑과 어디 갔다 온 사진들이 안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 혼자 어디 가서 찍은 사진들만 올라오고요. 오랜만에 연락을 해봤더니 신랑과 여행 다니고 하는 게 재미없어져서 요즘은 따로 놀고 있다더군요. 친구와 친구 신랑이 둘 다 술을 좋아해서 둘 다 집에 있을 때에는 같이 술 마시며 행복하게 살고 있대요.
주위에서 애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했다는 얘기도 몇 번 들어봤고, 각자 노는 동거인 같은 부부 얘기도 몇 번 들어봤던 터라 걱정을 했었는데, 자기가 행복하다니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또 친구가 통화 말미에 저에게 애들 때문에 저는 혼자 어디 놀러 가기도 힘들겠다며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드디어 폭발을 했네요. 얼마 전 우리 둘째가 입학을 했는데 입학할 때도 찍은 사진을 제가 SNS에 올렸거든요. 여러 지인들이 축하한다고 글 남겨주었는데 친구도 글을 남겼어요. 아이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제가 고생 많다고요. 아이들 좀 크고 나서는 여행도 갈 만큼 가고 아이들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서 아이들 어릴 때 힘들었던 거 다 잊혀지고 그랬다고 댓글을 남겼는데 저에게 개인톡이 오더라고요. 자기 놀리는 거냐고 톡이 오더군요. 뭔 소리냐고 했더니 자기는 자기가 선택한 딩크인데 자기에게 애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면 자기가 기분 나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 헛소린가 했네요. 그래서 톡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통화로 했는데요. 자기가 딩크로 사는데 애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너는 너가 선택한 삶을 사는 거고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건데 나는 내 삶에서 아이가 주는 행복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는 딩크라서 행복하고 나는 애 키우느라 안 됐다고 항상 말해와 놓고 지금 와서 무슨 적반하장을 하는 거냐며 따졌어요. 친구는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빴으면 진작 얘기를 하지 그랬냐며 저를 속 좁은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했어요. 주변에 나이 좀 있는 딩크 부부가 있는데 전원주택에 살면서 지인들 불러다 바베큐 파티도 하고 여유롭게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그분들은 애 있는 평범한 부부들의 장점도 많이 얘기하고 부러운 부분은 부럽다고 얘기한다고 말했어요. 친구에게 또 내가 너한테 언제 애 없어서 안 됐다고 한 적 있느냐고 말하고요. 그 딩크 부부가 그러는데 애 있는 사람들 안 됐다고 하며 애써 동정하는 딩크는 선택적 딩크가 아니라 딩크로 위장한 불임 부부일 가능성이 크다던데 혹시 너 그런 거 아니냐고 했어요. 혹시 너는 내가 아이를 생산해 키우는 것이 여자의 본분이라고 믿고 다른 인생의 낙도 없이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아이 키우면서 취미도 있고 운동도 하고 여유롭게 사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냐고 따졌어요. 상대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인연이 이어지는 거지. 너처럼 네 선택은 옳고 너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은 그르다는 네 사고방식은 주위의 사람들을 전부 떠나게 한다고 말해버렸네요. 요즘 신랑과 네가 따로 노는 것도 너희 그런 점을 신랑이 부담스러워서 너를 피하는 건 아니냐고 말했어요. 제가 화가 나서 그냥 막 쏟아낸 말인데 친구는 별말을 못 하더군요. 제 말이 어느 정도 맞았나 봐요. 또 친구가 그렇게 별말을 못하니 마음이 약해져서 나도 너에게 화낸 건 미안하지만 우리 둘 다 아직 성장이 덜 된 것 같으니까 너도 내 얘기 생각해보고 우리 서로 삶을 존중해 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하면 그때 다시 연락하자 했어요. 친구가 힘없이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예상외로 친구가 약하게 나오니까 제가 너무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친구가 딩크로 위장한 불임 부부였으면 어쩌나 걱정이에요. 제 말이 큰 상처가 됐을 텐데요. 생각을 좀 더 정리해보고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정리가 안 돼서 미치겠네요.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좀 나눠주세요. 이건 딩크고 아니고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